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음, 현재 경매를 공부하려다가 현장 입찰에 대한 좀 뭐랄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공매를 공부하려고 유튜브 찾아보다가 이제 제 영상 보고 찾아오는 게 대부분인데, 음, 소액으로 다 투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3천만 원, 5천만 원 시드머니 건드리지 않고 소액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자기 투자금을 건드려서 투자금을 쪼개서 투자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 3천만 원, 5천만 원은 웬만하면 깨지 말고 소액 투자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개별로 소액이라는 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간에 내가 한 건을 투자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지금까지 모아둔 시드머니를 건드리지 않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소액 투자금이 300만 원이다. 이럴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달에 100만 원 정도 가능하다. 어떤 분은 나는 3개월에 100만 원 정도 가능하다. 나는 반년에 한 500은 가능하다. 이렇게 책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책정되는 이 소액은 어, 막말로 버려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으면 몇십만 원 깨지듯이 그런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돈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보통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금을 든다든가 아니면 뭐 음, 연락 오는 뭐 곳을 통해서 뭐 코인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공매를 통해서 등기필증을 모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등기필증 모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 토지나 사도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자, 아무 토지나는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토지와 아니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토지를 찾아서 그거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사면 재미가 없잖아요.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산다 그러면 재미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투자를 법원 경매에서 아니면 온비드 공매에서 직접 검색을 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온비드에 검색창입니다.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각에다가 처분 방식을 매각으로 놓고 올해 12월까지 기간을 정하고 토지를 정한 다음에 감정평가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물건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없는 물건들도 뜨기 때문에 예, 이걸 걸러내려면 잠깐만요. 그걸 걸을 수 있는 물건은 여기는 없네요. 일단은 그러면 압류재산 감정하는 물건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온비드 공매에도 여기 이제 위에 아래 게 감정가고 위에 게 입찰가거든요. 입찰 금액 낮은 순으로 해서 100주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지금 제가 이거 쓰고 있는 이런 것도 눈여겨보셨다가 같이 쓰시면 좋아요. 네. 보시면 1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물건들도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좋은 물건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물건을 골라내려면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건데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토지는 기본적으로 어, 계급이 있습니다. 그 네. 계급을 어, 법률로 규정을 해놨는데요. 그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왜 규정을 해놨냐면 모든 토지에는 개발을 한다는 전제하에 토지의 가격대가 달라집니다. 그 개발을 한다는 거는 건물을 짓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다가 내가 바닥 면적 얼마짜리의 건물을 짓느냐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용적률은 내가 몇 층 높이로 지을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용도 지역이라는 건 혹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준비는 안 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 용도 지역이라는 용도.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네. 지역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용도지역인데 도시지역 안에는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또 나뉘고 관리지역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나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들이 나뉘는데 이 지역들이 토지의 계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가장 비싼 땅은 상업지 안에 있습니다. 상업지도 또 중심상업, 유통상업, 또 그다음에 또 근린상업, 일반상업 뭐 이런 식으로 상업지도 또 계급이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계급이 계속 지역별로 나뉘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가격이 높다 낮다가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도 계급이 있다는 게 예, 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땅 자체가 또 지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계급이 나뉩니다. 그래서 지목은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대지, 전답, 과수원, 뭐 잡종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쭉 28개로 나뉩니다. 이 지목에 따라서도 또 계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먼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용도 지역 말고도 용도 구역과 또 용도 지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무엇은 개발이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구역은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또 어디에는 또 이런 제한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임야, 산지냐, 농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관련 법률이 또 세분화돼서 이 토지들을 또 편가르기를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산이어도 또 경사도가 얼마 이하는 예, 개발할 수가 있고 경사도가 얼마 넘어가면 또 개발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 이게 보존산지냐 준보존산지냐 뭐 이런 것들로 다 계급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좋은데요. 이것들을 다 공부해야만 이게 토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개념을 알기 시작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시면 이제 물건들이 층이 져서 보입니다. 아,
이것보다 얘가 낫고 얘보다 얘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장사하시니까 아시잖아요. 품질이라는 게 결정되잖아요. 같은 네, 떡이어도 생산자가 보시면 이렇게 계급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진짜 좋은 재질로 만드는 거다. 이거는 좀 하급살로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잖아요. 그죠? 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시면 그때 이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한 거죠. 부동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가격이 바뀝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이 이제 인구수,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 이런 걸로 또 땅의 가치가 변한다. 어제까지는 농지였는데 오늘 갑자기 여기가 뭐 KTX 역이 생기면서 이 앞에 땅은 뭐 상업지로 변한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어제까지는 여기 다 쓰러져 가는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아파트 땅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땅값이 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그거에 또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쪽으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생각보다 공부할 내용이 많다. 그럼 이걸 다 언제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언제 투자하고 언제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조금 막막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수업에 참여해서 뭐 누구의 제자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그러면서 이제 체계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본인의 것도 되고 그 와중에 공부하면서 또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수익성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경매 법정과 이 원비도 공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달려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물건을 보고 있고 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익성 있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산자 공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공부하는 수강생들이랑 저랑 마찬가지로 역시 파산자 공매에 가장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삭 죽기로 소액 토지 적금으로 계약했던 계약서들을 쭉 한번 모아봤는데요. 2023년. 저는 이제 수강생들을 가리키면서 수강생들에게 소개했던 물건은 제가 중복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찰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제가 좋은 물건이라고 알려주고서 같이 경쟁한다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왜 사서 모으냐면 소개했고 알려드렸는데 다들 이제 입찰을 못했거나 아니면 뭐 잊어버리고 입찰을 안 했거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찰된 물건들입니다. 유찰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지막 네, 회차까지 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전화해서 유찰된 물건 저한테 얼마에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매수 의향을 비춰서 상대방 변호사가 그렇게 뭐 그 가격에 사가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가져오는 것 그걸 이제 저는 이삭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삭죽기로 가장 최근에 받은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3월 8일 날 제가 받은 거죠. 변호사 배상훈 변호사가 보내온 겁니다. 이제 임야를 매입을 했어요. 파산공매는 파산자의 관제인인 변호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등기를 해오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제 직접 등기하러 다음 주에 갈 건데 뭐 그런 물건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이게 속도가 느리네요. 제가 창을 워낙 많이 띄워놔가지고 속초에 계신 분은 계속 못 들어오고 들어오셨네? 아, 파랑새님 들어오셨군요. 네. 이야기 들리시나요? 채팅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야기 들리시나요? 속초에 계신 분? 채팅창이 있어요. 아, 네네네. 언제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고 있었네요. 네. 아, 그래서 음악 올려놨나요? 그냥 그냥 자, 최근에 제가 배상훈 변호사랑 매매 계약을 맺은 물건입니다. 자, 강원도 평창에 임야 지분을 매, 2천 원. 전체적으로 여기 4천 원. 감사합니다. 이건 죄송, 얼마예요? 김문수님 죄송한데 제가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껐어요. 자,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마이크 살짝 켜고 이야기하시고 꺼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채팅창에다가 채팅으로 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파산 채무자 최돈양 씨의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 312의 3, 4번지 759제곱미터 중에 231제곱미터, 그 다음에 51번지에 5800분의 17제곱미터 두 개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가가 얼마죠? 3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30만 원으로 요 두 토지에 지분을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땅이냐? 아닙니다. 기획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기획부동산을 왜 샀느냐 하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돼가지고 강원 평창군 이렇게 하면 검색이 안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디스코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생긴 현황상 도로의 지분을 231제곱미터를 제가 구입을 한 거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생긴 땅, 여기에 또 지분 18제곱미터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토지의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이걸 30만 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이 토지는 지금 현황 도로입니다. 이게 지적을 없애보면요. 지금 현황 아스팔트 깔린 도로입니다. 기획부동산이었는데 이 땅들이 주변 땅들이 다 기획부동산이었는데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예요. 계획관리는 개발을 하기가 용이한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요 계획관리 지역의 기획부동산들이 매각됐었는데 그 당시에 도로 모양으로 분할됐던 토지들을 실제로 포장을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요 지분을 제가 매입을 한 거죠. 이건 뭐 때문에 매입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요 주변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확실한 매수자는 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개인 혼자 이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땅 앞에 붙어 있는 도로 모양의 토지에 지분을 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지의 소유자 총 5명 중에 제가 매입한 이 토지 지분이 제일 커요. 제가 231을 갖고 있고 나머지 4분이 100 몇십 제곱미터씩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면 되겠죠. 저는 30만 원에 샀는데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주변에 거래된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근데 최근에 거래된 흔적은 안 보이고요. 가장 최근에 여기 주택 지은 사람이 14만 원 주고, 제곱미터당 14만 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로 모양이니까 14만 원에 3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10만 5천 원 정도 될 겁니다. 도로 모양의 토지는 주변의 택지 모양의 토지의 3분의 1 정도 가격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가장 빠른 게 17년 거래가 있었으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3만 5천 원이라고 보고 제가 231제곱미터를 샀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저렇게 내고를 해서 800만 원 정도에 팔면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0만 원에 두 필지를 사서 한 필지를 1000만 원에 내놓고 거래를 시작해서 700, 800만 원에 거래를 성사시키면 꽤 많은 수익이 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땅은 그냥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팔기에는 지분이 적절치가 않아요. 17제곱미터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토지는 아래쪽에 농림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농림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토지인데 옆에 도로 모양의 토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토지에 지분도 갖고 있지 않는 데다가 소유한 토지 지분이 17제곱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유하는 쪽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만 하여튼 두 토지를 30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파산 채무자는 이 토지를 얼마에 샀을까요? 06년도에 제곱미터당 24,000원 뭐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1000만 원 돈 주고
주고 이 두 토지를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으로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샀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파산해서 파산 관제인이 저 같은 사람한테 30만 원에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획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수익성을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매수하는데 그 돈이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만 원 들었죠? 자, 두 번째 물건 한번 또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3월 4일 날 제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 함종필 씨의 물건인데 여주에 임야 192제곱미터의 9분의 1 지분, 그 다음에 대지 559제곱미터의 11분의 1 지분입니다. 이건 제가 영상으로도 찍었어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찍었어요. 현장에 도로로 소개하는 영상도 찍었는데요. 이 두 대지를 매입하는데 제가 100만 원 들었다고 했죠. 명상에서. 실제로도 계약서를 100만 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100만 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도로 지분이죠. 도로 지분인데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도로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을 특정해서 그분한테 매도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제가 직접 여주에 가서 셀프 등기를 하고 와서 지금 현재는 파산관제인이 가압류를 지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산 공매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에 잡혀 있는 가압류나 근저당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 지시를 갖고 있어야만 낙찰받아서 깨끗한 등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먼저 소유권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압류를 관제인한테 지워달라고 하면 관제인이 지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압류가 관제인이 이제 해지, 이제 촉탁을 해서 해지가 되면 이제 온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그때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매수를 딜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에 매수한 물건도 있고요. 뭐 한두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다시 또 수업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제주 애월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건데요. 이때는 10명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수강생들 10명이 공투를 했습니다. 제주 애월읍에 토지를 갖고 싶은 토지가 나왔는데 그걸 함께 매입하자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오년상 씨 파산관제인 변호사 김중수 변호사랑 제주 애월 목장용지 이것도 영상 찍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917제곱미터를 3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지분을 다 줬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변호사랑 매수인 총 10명이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걸 다 작성해서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그게 없었고 양식을 저희가 10명이 한다 그러니까 10명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보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같이 공동으로 300만 원씩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매수를 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공성리 262번지인데요.
그러니까 함께 하면 큰 토지도 우리가 또 공동으로 투자해서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이렇게 생긴 토지인데, 이렇게, 요 넓은 목장용지, 요걸, 물론 이것도 지분이긴 하죠. 지분이긴 한데, 이렇게 진입로도 있고요. 이 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입니다. 이렇게 큰 땅입니다. 우리가 봤던 진입로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땅에 지분을 저희가 71제곱미터, 20몇 평 되죠, 1인당. 그래서 제가 대표로 가져오고, 나머지 분들은